안녕하십니까. 2024년 2학기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수강생 박혁준입니다. 24년 2학기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에서 다뤘던 개념들 중 가장 중요한 개념 6개를 요약해 발표해보겠습니다. 먼저 SVD입니다. SVD는 어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행렬의 주대각 성분은 T값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의 열들은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의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교 행렬이며 V의 열들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고유 벡터들로 구성된 직교 행렬입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다룰 때 SVD를 사용하면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면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사광법입니다. 정사광법은 함수값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독립변수들의 값을 변형해 나가며 최소값을 찾고 그 최소값에서의 독립변수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점의 값을 증가시켰을 때 함수가 증가한다면 그 특정 지점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함수가 감소한다면 그 특정 지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특정 지점의 값에 학습률 곱하기 그레디언트를 빼나가며 특정 지점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정사광법의 메커니즘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분산 행렬입니다. 공분산 행렬은 다변량 데이터에서 각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여러 변수 간의 공분산을 모은 행렬로 각 변수들이 얼마나 함께 변화하는지를 측정합니다. 공분산 행렬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와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PCA는 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해를 통해 데이터의 주요 방향을 찾고 이를 통해 차원 축소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PCA입니다. PCA는 주성분 분석이고 이 주성분 분석은 다변량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여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별 수학과 영어 성적을 보고 어떤 학생이 종합적으로 우수한지 파악하고자 할 때 PCA를 사용하면 이 두 변수를 조합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축, 즉 주성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주성분은 두 과목 성적의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향으로 설정됩니다. 그 결과 수학과 영어라는 두 개의 차원을 하나의 주성분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각 학생의 종합적인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더 직관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고사 이후에 배운 오차역전파법과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차역전파법은 인공신경망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 오차를 신경망의 각 층을 통해 거꾸로 전파하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신경망은 점점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은 뇌의 신경망을 본따 만든 기계학습 모델로 입력층, 응립층, 출력층으로 구성됩니다. 합체는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노드는 입력값을 받아 가중치를 곱한 후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을 계산합니다. 신경망은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중간고사 이후 제가 이 수업을 통해 배웠던 점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오차역전파법을 배우며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는 수학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원 축소를 배웠는데 공부를 하며 고차원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성이나 패턴을 추출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낮추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SVD와 PCA가 중요하게 쓰임을 알 수 있었고 이 SVD는 PCA의 중요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차역전파법은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중간고사 이후 게시했던 글 중 의미 있게 생각했던 글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레디언트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찾아볼 때 그레디언트가 왜 가장 가파른 방향인지 이해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개념을 풀리 언더스탠드하고 나아가 학우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글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학적 원리에 의해 어떻게 그레디언트가 가장 가파른 방향이 되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방향도함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방향도함수는 사진상의식처럼 두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벡터는 각각 그레디언트와 방향 벡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의 길이를 곱한 것과 코사인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 사진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두 방향도 함수가 언제 최대값을 갖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통제 가능한 변수는 세타밖에 없으므로 세타가 0일 때, 즉 코사인이 1일 때 방향도 함수가 최대가 되었으며 이 벡터의 길이가 1이므로 이 벡터 1이므로 이때 방향도 함수의 크기는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즉 방향도 함수가 최대일 때의 크기는 그레디언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등고선을 적용하여 그레디언트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등고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점들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등고선은 함수값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 선이고 등고선을 평행하게 움직이기에 함수값이 변하지 않아 기울기는 0에 가깝습니다. 반면 등고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하면 함수값이 가장 빠르게 변화합니다. 즉 이 등고선과 수직인 방향의 벡터가 그레디언트인 것입니다. 수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fxy는 z라는 이변수 함수에 fxy는 k라는 등고선에 대한 함수를 만들고 또 그 등고선에서의 점을 x는 xt, y는 yt로 생각해 봅시다. 변수 xy를 t에 대한 함수로 매개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한 접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그 접선을 편의상 r't라고 한다면 r't는 x't, y't가 됩니다. fxt, yt는 k를 생각해보고 이것을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사진상의 과정을 거쳐 그레디언트와 아까 구했던 접선의 내적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벡터의 내적의 값이 0인데 이 내적이 0이라는 것은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뜻이므로 그레디언트와 등고선의 접선은 수직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는 코딩을 통해 등고선과 그레디언트를 2D와 3D에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학우들과 제가 쓴 글이 논리적인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개념을 최대한 열심히 학습하고 동료들과 토론했던 과정은 저에게 굉장히 뜻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주차별 학습 현황입니다. 저의 주차별 참여 횟수는 다음과 같고 Q&A 48회, 답글 34회, 총 82회로 토론 학습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결석은 없었으며 파이널 오케이 받은 글은 총 27개입니다.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기간에는 저는 5차 역전법을 학습했고 이 과정은 저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5차 역전법과 인공신경망에서 각 층에서의 가중치 조정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습이 최적화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신경망의 학습 방식 그리고 그 중요성을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VD와 PCA를 기반으로 한 차원축소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개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제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SVD와 PCA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계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축소의 강력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및 동료 평가입니다. 나는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네, 저는 현재 SVD, PCA를 중간고사 이전에 이해했고 나아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5차 역전법학과 인공신경망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념을 풀리 언더스탠드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학습하였는가? 저는 중간고사 이후에 이전에 쓰였던 개념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개념들을 다시 학습하고 다른 방법으로 실습하여 열린 게시판에 게시하며 배웠던 개념을 까먹지 않겠습니다. 또한 학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교수님이 주신 자료들과 학우들이 공유한 정보들을 통해 학습하며 제가 원하는 정보가 없으면 인공지능 개념에 대한 블로그를 보며 학습을 했습니다. 본강좌의 학습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저는 중간고사 이후 이전에 쓰였던 개념들을 복습했고 또한 다양한 열린 문제를 풀면서 많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4-2 열린 문제에서는 이상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해했고 3-9, 3-10 열린 문제를 통해 야코비안 행렬을 공부하며 야코비안 행렬식의 기하학적 의미 및
야코비안 행렬의 활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5-2 열린 문제에서 통계청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 주성분 분석의 활용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5차 학점파법을 실습하며 모델이 학습되는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열린 문제 5-7에서 다양한 수학적 개념이 AI 모델 구축에 어떻게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저는 다른 학우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전공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학습 방법과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우가 화학 분야의 PCA와 SV를 적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보았고, 이 분석 아이디어를 빌려 저희 전공에 실습해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인공신경망을 통해 금융시장에 있는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격 변동을 예측해보고 이를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자기평가입니다. 저는 중간고사 이후 점수에 93점을 주었습니다. 중간고사 이전 점수는 95점이었는데 학우들의 수학적 개념 질문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 이 점을 감점했습니다. 다른 학우들은 서로 적극적으로 피드백과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셨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뉴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제가 배우고 있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에게 큰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셨고 상당히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나아가 저의 잘한 점은 어떤 개념을 공부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점을 동료들에게 제시한 점입니다. 저는 야코비안 행렬을 공부하고 이 개념이 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 뉴턴 랩슨 방법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분류했고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레디언트에 대해 공부하고 그레디언트가 왜 가장 가파른 방향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글을 게시하고 동료들과 토론해 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창의적인 방법과 결과를 내는데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진우 학우님과 차성주 학우님을 우수했던 동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진우 학우님은 많은 학우들의 글에 댓글을 달며 피드백을 해주셨고, 차성주 학우님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 올려주면서 많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두 분 다 미비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간고사 이후 제가 참여했던 파이널 워크에 받은 글과 이를 통해 배운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1-5 열린 문제입니다. 행렬에 대해 학습한 다른 교재의 행렬의 연산을 시행해 보시오. 저는 코딩을 통해 이 행렬 연산을 수행해 보았고, 이를 통해 행렬이 복잡하고 양이 방대할 때 세이지 매스 코드를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1 열린 문제입니다. 3-1 열린 문제에서는 다른 교재에서 찾은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한계도 함수를 구해보았습니다. 3-1 열린 문제에서는 미분의 활용도에 대해서 배웠고, 나아가 코딩으로 미분 및 부함수를 구하는 법, 그래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3-2 열린 문제에서는 주어진 구간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찾아서 그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및 그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는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서 다른 학우의 글을 보며 해시한 행렬과 고유값을 이용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판정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3-3 열린 문제에서는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경사관법을 통해 구하는 법을 실습했습니다. 3-3 문제에서는 최경력 학우와 토론을 하며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 최소값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7 열린 문제를 풀었습니다. 3-7 열린 문제에서는 적분 영역이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에 이중적분에 대한 추가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이중 적분을 풀기 위해 적분 영역을 잘 적용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고, 적분 계산에서 코딩의 유용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3-8 열린 문제에서는 구면좌표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3-9 열린 문제에서는 야코비안 행렬식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4-1 열린 문제에서는 다른하고의 몬티올 문제의 설명을 보며 몬티올 문제를 쉽게 이해하는 법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베이지 정리를 통해 데이터를 새롭게 얻을 때마다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해보며 상황률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4-5 열린 문제도 풀었습니다. 4-5 열린 문제는 다른 교재에서 찾은 표본분 자료의 공분사 행렬을 구하는 것인데, 저는 스포츠 데이터에 관심이 있어 제가 관심 있는 축구 데이터에 대한 공분사 행렬을 구하고, 나아가 삼각매수, 선점도 행렬을 구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5-1 열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에서 투기값 분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보시죠. 먼저 주성분 분석에서 투기값 분해는 데이터를 주성분 벡터 방향으로 분해하여 주요 패턴을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SVD를 사용하면 공분사 행렬을 계산하지 않고도 주성분과 주성분 점수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SVD는 고차원 데이터에서 차원 축소와 계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먼저 고유값 분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유값 분해는 사진과 같이 m은 q 곱하기 s 곱하기 q의 인버스와 같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q의 열벡터가 m의 고유벡터들입니다. s는 대각행렬로 그 대각선 원소들이 q의 고유값들입니다. 나아가 q가 대칭 행렬이라면 q 인버스는 q 트랜스포즈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다시 PCA로 돌아와 생각해 봅시다. PCA는 원본 데이터 행렬을 센터링한 후 공분사 행렬을 만듭니다. 여기서 공분사 행렬은 대칭 행렬이므로 공분사 행렬 M은 Q 곱하기 S 곱하기 Q 트랜스포즈로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고유값은 S 행렬의 대각선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Q의 열벡터입니다. 즉, 공분사 행렬의 고유 벡터는 Q의 열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Q의 열벡터들이 주성분이 됩니다. 그 후 두 번째로 SVD를 이용한 주성분 벡터를 그려봅시다. SVD에 의해 엔터링된 행렬 X는 US V 트랜스포즈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분사 행렬 M은 M분의 1 X 트랜스포즈 X로 표현될 수 있고, 이 X에 US V 트랜스포즈를 대입하면 사진과 같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또 공분사 행렬 M은 V 곱하기 N분의 S제곱 곱하기 V 트랜스포즈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V는 V 곱하기 N분의 S제곱, 즉 N 곱하기 VI라는 벡터를 곱한 것은 N분의 SI제곱 곱하기 VI라는 벡터를 곱한 것이 됩니다. 이때 람다 i는 N분의 SI제곱과 같은데, 이 람다 i가 공분사 행렬의 고유값, 그리고 VI가 고유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V 행렬의 열벡터인 VI는 공분사 행렬의 고유벡터이므로 VI는 주성분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성분 점수를 SV를 통해 계산해 봅시다. SVD에서 U 시그마 행렬은 데이터의 각 샘플이 주성분 벡터 방향으로 얼마나 펴져 있는지를 나타내며 있는 주성분 점수에 해당합니다. 주성분 점수는 데이터 행렬 X와 주성분 벡터 V의 내적을 구할 수 있지만, SVD를 통해 U시그마를 통해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성분 점수는 데이터를 주성분 벡터의 방향으로 투영한 값입니다. 즉 x가 원본 데이터 행렬이고 v가 주성분 벡터가 이루어진 행렬이라고 생각했을 때 x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svd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s가 크기 순서대로 대열된 특이값을 절대각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SVD에 의해 X는 USB 트랜스포즈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X를 SV에 대입해보면 USB 트랜스포즈 곱하기 V로 표현되고 이 V 곱하기 V 트랜스포즈는 아이덴티티 행렬이므로 주성분 점수는 US가 되게 됩니다. 고유값과 특이값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오류를 하나 범했는데 x의 고유값은 특이값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진이 학원님이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셨습니다.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 또는 x 트랜스포즈 x의 고유값은 x의 특이값의 제곱과 같다 라고 나진이 학원님이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데이터 행렬 x가 n 곱하기 n 크기라고 할 때 간결을 평균 0으로 맞춘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PCA를 통해 공분사 행렬 C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는 n분의 1 곱하기 S 트랜스포즈 X 그리고 SVD에 의해 X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X를 공분사 행렬 C에 대입해보면 X 트랜스포즈 X는 V 곱하기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 곱하기 V 트랜스포즈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는 X의 특이값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대각 행렬입니다. V 곱하기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 V 트랜스포즈는 고유값 분해 형태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X의 특이값의 제곱이 X 트랜스포즈 X의 고유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행렬의 대각원소인 특이값을 제곱하면 PCA에서 각 주성분에 설명하는 데이터의 분산, 즉 고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저는 PCA를 사용한 방법과 SV를 통해 주성분을 구하는 방법을 코드를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방법으로 구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들은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5-1 문제를 풀며 SVD를 활용한 PCA는 특히 대규모 데이터에서 차원을 축소하는 데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AI 모델이 복잡해지고 데이터가 더 많아질수록 SVD와 같은 방법은 앞으로도 AI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열린 문제 5-5 문제를 풀었는데 5-5 열린 문제에서는 5차 역전파법을 직접 실습해 보았고 추가적으로 기울기 소실 문제, 편향, 가정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 후 필수 열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필수 열린 문제 통계청에서 얻은 데이터를 제가 배운 SVD와 PCA를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바이플랫을 적용해 분석을 시각화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공유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연구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저는 인공신경망과 5차 역전파법을 배웠기에 이 개념을 적용하여 카카오 생산량과 관계량 최적화 값을 도출하기 위한 인공신경망을 만들려는 계획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코멘트입니다. 중간고사 이후 PCA와 SVD에 대한 실습량을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실제 문제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차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열린 문제 5-2와 필수 열린 문제를 통해 전공과 관련된 데이터를 PCA와 SVD를 적용해 분석해본 경험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수강한 것을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 이후 저의 모습을 돌아봤는데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서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에는 교수님의 수업 방식과 교수님의 설명이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또한 학우들과 소통을 하며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도 이렇게 큰 수확을 거두는 것에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